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삼겹살 냄새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뒤섞이는 가운데 한 여성이 확고한 발걸음과 단호한 눈빛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이지연은 경찰 제복을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어두운 눈으로 강남대로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지연은 권위와 의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한 외모 뒤에는 지난 9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사랑 상실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지연이 항상 경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의 10년 전 그녀는 그저 지연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인 김가의 후계자 김민우와 열렬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의 사랑이 그렇듯 격렬하고 열정적이었고 곧 그들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준서의 탄생은 이지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팔에 안고 민우가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무것도 이 행복을 망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민우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아들이 평범한 집안의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둘을 갈라놓으려 애썼지만 젊은 연인들의 사랑은 꺾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태어나자 박 여사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점차 박 여사는 민우의 마음을 독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이지연의 평범한 출신을 상기시키며 그녀가 김가의 후계자인 준서에게 어울리는 삶을 절대 제공할 수 없을 거라고 암시했습니다. 가족의 압박과 어머니의 끊임없는 조종에 약해진 민우는 점점 이지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밤새 깨어있는 날이 많아졌으며 한때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겨우 1살 때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인맥과 가문의 재산을 이용해 이지연의 양육권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명 변호사들과 매수된 증인들을 동원해 이지연을 무책임하고 불안정한 어머니로 몰아갔고 준서에게 적절한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민우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린 날 이지연의 심장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박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준서를 안고 가는 모습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힐 이미지였습니다. 김가의 권력에 맞서 싸울 자원도 없이 무너진 이지연은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깊은 곳에서 그녀는 결단의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되찾고 준서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경찰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안정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처럼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된 이들을 보호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학교에서의 시간은 힘들었습니다. 이지연은 엄격한 육체적, 정신적 훈련뿐만 아니라 자신의 악몽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대신 그 고통을 결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지연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곧 그녀의 부서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찰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헌신과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으로 그녀는 서울경찰청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이지연은 준서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축한 모든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휴일마다 양육권 소송을 재개할 방법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김가는 여전히 너무나 강력했고 그녀의 시도는 항상 좌절스러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지연의 고통은 슬픔과 조용한 결의의 혼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평생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준서가 진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지연의 삶은 끊임없는 일과 외로운 밤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지연은 휴일이어서 지방에 사시는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항상 그렇듯 객차는 붐볐고 그녀는 손잡이를 잡은 채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며 서로 밀치는 청소년 무리가 객체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지연은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어 그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야, 민재야, 너 지하철 타본 적 없지? 한 소년이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외쳤습니다. 조용히 해, 재훈아. 아빠가 알면 날 죽일 거야. 민재라는 소년이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지연은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로 보아 이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떤 장난이나 도전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무리 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용히 있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머리에 눈이, 이지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 민우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9년이 지났지만 이지연은 아들의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그녀가 기억하는 아기를 청소년으로 변화시켰지만 그의 표정에서, 약간 찡그린 눈썹에서 준서라고 외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가 그녀를 알아볼까요? 수천 가지 질문이 순식간에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는 동안 객차의 상황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은 자신들의 모험에 고무되어 다른 승객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경멸적인 발언을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야, 할아버지, 집에 갈 데 없어요. 한 소년이 근처에 앉아있는 노인을 놀렸습니다. 이지연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특권층 아이들이 하루 동안 서민 흉내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개입하려던 찰나 지하철이 한 역에 멈추고 임신한 여성이 객체에 올라탔습니다. 눈에 띄게 지친 모습의 여성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민재야, 그 여자분께 자리를 양보해. 이지연이 준서라고 의심하는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쳤어. 이게 게임의 일부잖아. 여기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반가쇠였습니다. 이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 일어나서 이분께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들에게 맞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세요? 민재가 도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록 근무 중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경찰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객차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이지연을 지지하는 눈빛을, 일부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라고 생각되는 소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재야, 그렇게 해. 이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 그가 말했고 이지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연은 그 눈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인식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마지못해 일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긴장감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지만 이지연은 여전히 준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말이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침묵을 깼습니다. 저기요, 그가 이지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이지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도 이 연결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다음 역 안내 방송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준서의 친구들이 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가자. 우리 내릴 곳이야. 이지연은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 정말 그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반응할 틈도 없이 준서는 친구들에 의해 객차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지연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문이 닫히기 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준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며 이지연을 새로 찾은 아들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9년 만에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준서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일부도 그녀를 인식한 것 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지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포기했던 수색이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그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리라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후 며칠은 이지연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준서를 보았다는 기쁨, 그가 잘 지내고 있으며 교양 있고 의식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지연은 이 모든 에너지를 일과 개인적인 조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경찰에서의 인맥과 형사로서의 능력을 활용하여 김가의 동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준서는 강남의 가장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박 여사는 여전히 서울 상류층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녀의 주목을 끈 것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데타일이었습니다. 준서가 학교 수영팀의 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정보는 이지연에게 먼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녀는 민우와 농담으로 아들이 뱃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니 분명 대단한 수영선수가 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지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준서의 학교나 김가의 집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교묘한 접근 방식, 민우나 박 여사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운명이 다시 한번 개입했습니다. 이지연의 부서는 준서의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소규모 절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일반적인 담당 구역은 아니었지만 이지연은 자원하여 이 수사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이지연은 그 지역을 자주 순찰했고 항상 준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수요일 오후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준서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오고 있었고 그 중에는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의 민재도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농담하는 아들을 보며 사랑과 아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막 떠나려고 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지만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소년들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경찰 본능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생각할 새도 없이 이지연은 의심스러운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밖에 머물며 전화를 보는 척했지만 이지연은 그가 계속해서 그룹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에게 다가가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놀라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연히 저 카페에 있는 소년들 중 한 명인가요? 이지연은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고 그는 눈에 띄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소년들을 따라다니고 계신 겁니까? 궁지에 몰린 남자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보세요, 경찰관님. 저는 그저 지시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김준서라는 소년을 감시하라고 고용됐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저 그의 행동을 보고하고 돈을 받을 뿐이에요. 이 폭로는 이지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누가 준서를 감시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박 여사가 자신의 손자를 불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음흉한 무언가가 진행 중인 걸까요? 정식 신문을 위해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이지연은 내면의 감정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이지연은 눈 귀로 준서와 그의 친구들이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연은 아들의 눈에서 인식의 섬광을 보았고 그 뒤에 혼란이 따랐습니다. 경찰관님? 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불렀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분이세요? 이지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녀는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요? 준서가 의심스러운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찰 업무예요, 학생. 이지연은 상황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고 그것이 이지연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세요, 준서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지하철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이지연은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때로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직감이 우리 마음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해주기도 해요. 준서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처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우였고 그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준서가 말했지만 여전히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지연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각 글자가 한 톤의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연 경위예요.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요. 준서가 친구들과 함께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지연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그와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그토록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소용돌이와 같았습니다. 준서를 감시하던 남자에 대한 신문 결과 그는 사설 탐정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의뢰인이 누구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지연은 박 여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편 준서의 모습, 그의 목소리, 그가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이 계속해서 이지연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지연은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의 인맥을 이용해 준서의 이메일 주소를 얻어냈습니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녀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준서에게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지하철에서 그리고 카페 앞에서 당신을 만났던 경찰관입니다. 당신과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괜찮다면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이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해합니다. 만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지연 경이 올림 이메일을 보낸 후 이지연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준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장은 이틀 후 이지연이 근무 중일 때 도착했습니다. 이경희님, 당신의 메시지에 놀랐지만 솔직히 말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당신에게서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요. 여전히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올림픽 공원 메인 분수대 근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김준서 올림 이지연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9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진실을 설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준비가 된 걸까요?
토요일이 이지연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경찰관처럼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준서가 분수대 근처 벤치에 앉아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이지연이 다가갔습니다. 안녕 준서,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경위님, 그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도 돼, 그녀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준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준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나요? 이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용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네 과거에 대해, 네 가족에 대해, 그리고 내 대해. 그렇게 올림픽 공원의 벤치에 앉아 분수대 소리와 도시의 소음을 배경으로 이지연은 9년 동안 가슴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여성의 이야기, 사랑받는 아기의 이야기, 권력 있는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은 거짓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 아들을 되찾기 위해 경찰이 되어 힘과 수단을 찾은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이지연은 준서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람, 불신, 분노, 그리고 마침내 혼란과 갈망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준서야, 나는 내 어머니야. 그리고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너를 위해 싸우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지연의 고백 이후 찾아온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지연은 그의 얼굴에서 갈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이 새로운 진실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준서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은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지연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 준서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그들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 나를 너에게서 떼어놓고 양육권을 빼앗았던 거야. 준서는 갑자기 일어나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난 당신을 모르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줄곧 낯선 사람이었어요. 이지연도 일어섰지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너무 밀어붙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내 말이 맞아, 준서야. 넌 나를 모르지. 그리고 이것이 믿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난 증거가 있어. 서류들, 사진들, 증인들, 네가 기회를 준다면 내가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의심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난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일이에요.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얼마나 압도적일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네가 다시 이야기할 준비가 됐을 때 여기 있을게.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번호야. 언제든 무슨 일이든 전화하거나 문자해도 돼.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잠시 뭔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이지연을 분수대 옆에 혼자 남겨둔 채로요. 이후 며칠은 이지연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뛰었고 준서일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지연은 준서를 따라다니던 남자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를 고용했고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직감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이지연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의 인맥과 형사로서의 기술을 이용해 김가를 둘러싼 복잡한 거짓말과 비밀의 망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준서의 할머니인 박 여사가 정부 고위층까지 뻗어있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은 준서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년이 우연히 할머니의 불법 활동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준서의 양육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김가에 대한 레벨하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범죄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멈추게 만드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내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준서, 이지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몇 주간의 침묵 끝에 준서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녀의 발견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다음날 공원에 도착했을 때 준서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성숙해 보였고 마치 지난 몇 주가 그를 몇 년이나 나이 들게 한 것 같았습니다. 조사해봤어요. 준서가 이지연이 앉자마자 말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오래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오래된 문서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말씀이 맞았어요. 모든 게 다요. 이지연은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준서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더 있어요. 준서가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문서들을 받고 대화들을 들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이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발견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로서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 내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모자는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지연은 이 상황이 단순히 아들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옳은 일을 하는 것, 부패와 불의에 맞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항상 있었어야 할 연결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할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함께. 그렇게 모자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패한 인물들 중 일부와 위험한 고양이와 쥐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렵고 위험할 것임을 알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적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실과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공원을 떠나며 손을 맞잡은 채 이지연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침내 온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았고 함께라면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지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찾았고 그와 함께 언제나 되고 싶었던 어머니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지연과 준서는 쉴 새 없이 일했고 증거를 모으고 박 여사와 그녀의 공모자들에 대한 확실한 사건을 구축했습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정보의 각 조각은 그들을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직면한 위험도 증가시켰습니다. 한편 모자 사이의 관계는 꽃피어갔습니다.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기회였습니다. 이지연은 준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놓쳐버린 순간들에 아팠지만 지금 그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지연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준서가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여전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해를 견딜 수 있었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지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준서야.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어. 고통이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컸던 때도 있었지. 하지만 네 생각을 할 때마다 네 미소를, 네가 아기였을 때 내 팔에 안겨있던 느낌을, 그것이 나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어.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빛났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의심해서요. 이지연은 손을 뻗어 부드럽게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사과할 필요 없어, 내 사랑.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야. 이 부드러운 순간은 이지연의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동료 경찰관 정민수였습니다. 지연아, 문제가 생겼어. 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와 내 수사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다녔어. 김가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이지연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민수야. 알려주어서 고마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겠어. 전화를 끊은 후 이지연은 준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계획을 앞당겨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총장에게 가져갈 거야. 이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기회야. 이후 며칠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지연과 준서는 밤낮으로 일했고 그들의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을 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과 정의가 그들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찰총장과의 면담 날이 도래했습니다.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에 이지연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부패를 폭로하고 그들의 이름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건물에 도착했을 때 뭔가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활동, 너무 많은 경비원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경찰 본능이 최대 경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민우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 여사와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녀 옆에서 긴장했습니다. 저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경찰관 무리에 둘러싸였습니다. 이지연 경위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법방해와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지연은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서야, 내 말 들어. 그녀가 경찰관들이 다가오는 동안 빠르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진실은 항상 밝혀진다는 걸 기억해. 포기하지 마. 경찰관들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이지연은 멀리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준서의 아버지인 민우가 죄책감과 갈등의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이지연은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혀 있는 준서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모자는 이해와 결의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지 정의와 진실을 향한 그들의 길에 놓인 또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그들은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차가 멀어지면서 이지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모두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건대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지연의 체포 이후 며칠은 준서에게 혼란과 절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김가의 저택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는 한때 집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이제 죄수처럼 느꼈습니다. 집의 구석구석이 그가 자라온 거짓말들을 상기시켰고 새로 발견한 어머니의 부재는 그의 마음에 지속적인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겉으로 보기에 승리한 듯했지만 관심과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서는 그녀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친절한 제스처, 모든 다정한 말이 그의 귀에는 거짓되고 조종적으로 들렸습니다. 한편 민우는 고뇌에 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서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차갑고 고립된 감옥 독방에서 이지연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혐의가 거짓이며 김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과 아들이라는 귀중한 동맹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가가 그들을 떼어놓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준서는 이지연의 충실한 동료인 민수를 통해 어머니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이 말은 어두운 독방에 있는 이지연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그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한편 준서는 스스로 형사가 되었습니다. 김가의 집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그는 어머니를 석방하고 할머니의 부패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준서는 박 여사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는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파일과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의 비밀 칸막이에 숨겨진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서는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에 숨이 막혔습니다. USB 드라이브에는 박 여사의 부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뇌물 기록, 돈 세탁 계획, 심지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9년 전 이지연을 아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준서는 빠르게 모든 정보를 가져온 다른 USB 드라이브에 복사했습니다. 막 작업을 마치려던 찰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커튼 뒤에 숨을 시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준서는 지치고 괴로워 보이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놀랍게도 민우는 곧장 책상으로 가서 원본 USB 드라이브를 비밀 칸막이에서 꺼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민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해. 준서는 조용히 아버지가 USB를 들고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혼자가 되자 그는 숨겨진 곳에서 나왔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준서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는 민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준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네며 이것이 엄마의 무죄와 김가의 부패를 증명해요. 민수는 빠르게 USB의 내용을 확인했고 증거의 규모를 깨달으며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신 어머니를 석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부패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민우가 원본 USB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백하러 왔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려고요. 그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준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해악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후의 사건들은 소용돌이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서가 제공한 증거와 민우의 자백으로 당국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박 여사와 그녀의 공모자들이 체포되었고 이지연은 모든 혐의가 취하된 채 석방되었습니다. 이지연과 준서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껴안았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그들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준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있어요.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9년의 긴 세월 끝에 그녀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유해야 할 상처가 많았고 직면해야 할 진실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민우는 용서를 구하고 아들의 삶의 일부가 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한때 사랑했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준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준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키려 노력하고 있었고 빼앗겼던 어머니를 알아가고 이제 구원을 찾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경찰서의 신문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모두 지치고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아들을 바라보고 나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긴 여정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약간은 망가진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고 세 사람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겠지만 동시에 희망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지연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 준서가 어머니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 내 사랑.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함께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하루하루.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좀 특이한 가족이죠, 그렇죠? 그래, 이지연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세 사람은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불을 통과했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당열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도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이 항상 되었어야 할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5년이 지났고 이지연 김 재단은 한국에서 가족 정의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40세가 된 이지연은 경찰청에서 자신의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그녀의 위치를 이용해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민우는 비즈니스 세계를 완전히 떠나 재단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23세가 된 준서는 법학 학위를 마치고 있었고 정의를 위한 어머니의 싸움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 특별한 가족은 올림픽 공원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몇 년 전 이지연과 준서가 감동적인 재회를 했었죠. 그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을 때
준서가 불안해 보이며 냅킨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사랑? 이지연이 아들의 불안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미래에 대해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지연과 민우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확장하고 싶어요. 준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비슷한 단체들과 연락을 취해왔는데 우리가 전 지역에 걸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연은 자부심의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준서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민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야, 아들아. 우리는 네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할 거야. 준서는 미소를 지었고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한 듯 보였습니다. 더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요. 이지연과 민우는 놀란 듯한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예요. 준서가 계속했습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만났는데 그녀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오, 내 사랑. 이지연이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민우는 준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아들아. 언제 그녀를 만나볼 수 있을까? 사실 준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라고 초대했어요. 바로 그 순간 검은 머리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고 이지연이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준서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지수예요. 이지연과 민우가 지수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이지연은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가 항상 그에게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오후는 웃음과 활기찬 대화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지수는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젊은 여성으로 밝혀졌고 준서가 열정을 가진 같은 종류의 일에 분명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지수가 준서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이지연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한때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준 남자는 이제 동맹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준서,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추가 멤버였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은 그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밝은 미래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엄마? 준서가 어머니의 멍한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빛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어, 내 사랑.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함께 만들어냈는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는 감사와 평화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서는 지수의 손을 잡고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특이한 가족이에요. 그가 몇 년 전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되어 영광이에요. 해가 올림픽 공원 위로 지면서 이지연 김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으며 이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단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공원에서 즐기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재단을 통해 영향을 미친 모든 삶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들과 아직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민우 그리고 이제 지수를 바라보며 이지연은 그들이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상호 사랑과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첫 별들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이지연은 깊은 평화와 감사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모든 발걸음, 모든 눈물, 모든 의심의 순간들이 이 순간에 이르기 위해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당열, 희망의 순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이지연은 이것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단지 새롭고 흥미진진한 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되었어야 할 가족으로서 함께 쓰게 될 장이었습니다.